반갑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많은 분들 계신데 발표하니까 굉장히 감회가 새롭고요. 다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온 것처럼 굉장히 기쁩니다. 지속 가능 발전, ESG 체계 경영과 이후 공급 실사망을 가지고 발표할 AT 농식품유통기구의 백남길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뭘 이야기하는지 잘 보십시오. Menschen hungern, Menschen frieren, Menschen sterben. Wir sind in einer Klimakatastrophe. Dass wir 2050 unsere Familien nicht werden ernähren können. Menschen sterben. Wir sind in einer Klimakatastrophe. Und alles, wovor ihr Angst habt, sind Tomatensuppe oder Kartoffelbrei in einem Gemälde. 기업에 경영하는 사람들 언제까지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인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여기 이 내용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가 중요한지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명화, 그림 그런 것들이 먹고 사는 문제와 뭐가 어떤 게 중요하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4가지만 30분 내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ESG에 대한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전문가뿐 아니라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는 작년도 식품유통 전망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서 EU 공급망 실사법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ESG 경영에 대해서 개념 정리를 먼저 하겠습니다. 뭐길래? 물론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은 ESG 책임 경영에 대한 학회 게재한 이후 학문적 근거를 바탕으로 말씀드리고 두 번째, 공급망 실사법은 뭐냐? 그걸 말씀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짜들, 짜가들, 그린워싱과 소셜워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그렇다면 대기업은 문제가 없는데 우리 중소식품기업들은 무슨 문제를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우리 농식품교육원에서 하고 있는 중소식품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은요, 왜 해야 되는지 그 시급성을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걸 잘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들이에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인권, 환경, 투명 경영, 이 모든 것들. 그 대상은 누굴 것이냐,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이야기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글로벌 목표를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5가지 목표를 자아가는 사람들을 관심을 가지자. 자, 그러면은 ESG는 뭐냐? 여러분들이 말씀 많이 듣고 계시는 ESG는요, ESG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ESG 경영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ESG 책임 경영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어떤 게 옳을까요?
다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ESG에 대한 책임 경영이라고 명명을 하고 싶습니다. 학회 연구를 통해서 개설했습니다. 왜 그러냐에 대한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이 환경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책임져야 될 것입니다. 그게 핵심은, 환경에 대한 핵심은 지속 가능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환경은 우리 것입니까? 미래 사람들의 것입니다.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우리 자원들을 후대 사람들한테 잠시 빌려서도 그대로 보존해서 전달해줘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이야기합니다. 사회는 기업, 기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영향력에 대한 책임이다. 기업이 해야 될 책임, 관이 해야 될 책임, 학교가 해야 될 이 모든 책임에 대한. 그럼 여러분들한테는 그런 책임이 없나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 책임을 어떻게 영향을 받고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지혜입니다. 지배구조. 여러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착한 기업을 요구한다. 천만에 기업의 주주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이해관계에서 가만히 있나요? 내가 투자한 금액에 대한 귀중한 돈에 대한 이익금은 어떻게 할 건데? 우리는 착한 기업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투명한 기업을 요구한다는 거죠. 그 안에는 도덕적으로, 물리적으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지속 가능 경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요구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 핵심 개념이다. 그래서 제 말에 동의한다면 ESG라는 이야기를, ESG 경영이라는 이야기를 ESG 책임 경영으로 저는 좀 바꾸고 싶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안의 내용들은요,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환경에 대한 이야기들, 물, 옥배수, 전기, 기후변화, 이 모든 것 산림 훼손하지 말자. 근데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많은 분들이 기가 따고 올 정도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 끄라, 물 앞에 서라, 수도꼭지 잠겼나. 여러분들은 점심시간에 노트북 겁니까? 스마트폰 100번 할 걸 90분만 하려고 노력했습니까? 그게 탄소를 주는 방법입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알리백, 텍스노미, 탄소 중립 이렇게 거창한 단어를 이야기하니까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대한 단어를 이야기할 때 E와 S와 G를 같이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은 잘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 안에 S 부분 S 이야기하고 E 부분 E 이야기하고 G 부분을 따로 이야기하는 거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포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이 이야기들은 미래의 우리 사람들이 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생활 속에 이어지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이해가 중요하다고 저는 매번 이야기를 합니다. 금융감독위원회에서는요, 원래 1조 이상 되는 기업한테 기업 경영 공시를 의무화했습니다. 26년까지는 전체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요. 산자부 같은 경우에는 2025년부터 5천억 이상 되는 기업한테 공시를 의무했습니다. 환경부는 25년도 2조 이상, 30년도까지는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얘가 무슨 이야기거든요. 여기에 단서 조항이 붙었습니다. 뭐라고 붙었냐면 자발적으로 하라는 거죠. 이 자발적이 얼마나 무서웠냐면 대기업은 정부에서 자발적으로 공시 의무하라면 합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에는 그런 조건을 갖춰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은 대기업에서 요구한 조건이 ESG 경영 지침을 준수하는 그런 조건을 제시하지 않으면 거기에 인정 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면 받지 않겠다. 그때 폭탄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지금 우리 AP에 관계되어 있는 중소식품기업의 현실입니다. 이게 무섭다는 거죠. 자발적으로 이행하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대기업만
이야기를 하니까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은 이행하지 않으면 납품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기 때문에 이 자발적 공시가 무섭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질문하고 싶겠죠.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 기준, 산자부, 환경부에서 이야기하는 그 기준이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학교에 있다가 공공기관에서, 준정부기관에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왜 이런 거 하나 딱딱 못 맞출까? 근데 산업의 특성이 있으니까 이 특성을 고려해가지고 기한을 좀 더 연장해주고 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췄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ESG는 과거에 대체로 보면 경영 선포식에 그냥 사진 찍을 정도로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재무적 요소와 비재무적 요소를 포함해가지고 기업 전략 요소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아까 우리 AT 김춘진 사장님께서 여기 오셔서 좋은 말씀 하시는데 ESG에 대한 전도사라고 정도로 굉장히 책임과 역할을 다하시는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거기에 소속된 직원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이분이 가지고 있는 지침이 음식물 버리지 말고 음식물 남기지 않게끔 우리 전 직원들을 솔선수범하게끔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음식 버리는 이런 것들이 이 ESG를 실천하지 못하는 거라고 멀리 있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ESG는 우리가 과거 가지고 있는 재무적 요소 외에 비재무적 요소도 고려해가지고 앞으로 지속 가능 발전하기 위한 전략 요소로 모든 기업들이 적용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공공방 식사법은 예보다 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작년도에 ESG가 왜 해야 되는 이야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이유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1그룹과 2그룹으로 분류해서 1그룹에는 500명 이상이 되는 기업, 다수의 대기업들은 포함되겠죠. 원래부터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적 제재를 가겠다. 자, 이 그룹은요, 직원 250명에서 500명 이하 되는 이 모든 대상자들, 순매출이 4천만 유로 또는 1억 5천 유로 이하 되는 이 모든 기업의 대상자들은 여기에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2024년도에. 그러면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납품하는 공급업체들도 여기에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더 의미 있는 이야기는 고위험 섹터군에 우리가 알고 있는 농업, 농식품, 유통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무섭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식음료까지 우리가 관련되어 있는, 여기 계신 분들이 관련되어 있는 이 모든 영역의 분들의 사업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더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잘 하지 못하고 있다. 자, 그래서 공급망 식사법은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처음 듣는 분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은 그 정도 나도 알고 있어. 하지만 그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평가 요소를 비롯해가지고 우리가 예방하고 제거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모니터링이나 어떤 이행 수준 이런 걸 공개하기 때문에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EU나 미국이나 영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런 많은 기업들은 우리보다 먼저 이러한 제도적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여기서 또 재밌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적도 원칙.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임금 분분, 노동, 학대, 아동 착취 이 부분에 대해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은 자금을 지원해 주지 않거나 또는 제재를 가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많은 대기업, 금융기관에는 여기에 소속되어서 선제적으로 대응합니다만 우리 중소식품 유통기업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문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요즘에 나오는 조건들을 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공급망 심사법은 뭐냐?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환경, 인권, 사회적 체계 구조에 대한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평가를 하겠다. 거기에 충족하지 못하면은 벌금을 매기고 납품하지 못하겠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무섭다는 거죠. 그 추진사항을 보니까 20년 4월 달에 계획을 발표하고 계획은 21년도에 채택을 하고 집행 지침의 발표는 올해 했습니다. 24년도부터 적용하겠다. 자, 그러면 또 궁금한 사항이 있잖아요. 코로나 상황에 세상은 많은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세계 환경 경제 포럼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난 산업혁명 이후에 약 250년 만의 그 변화가 코로나 상황의 2년의 변화보다 더 많이, 코로나 상황의 250년의 변화보다 더 많은 변화를 일으켰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정도로 많은 변화를 일으켰던, 전 세계를 마비시켰던 그런 원인들 안에서 우리는 같이 살 수 있는 방법, 상생하고 더불어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지난주에 우리가 교육시장 해외 연수를 갔다 왔는데 그때 가보니까 우리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전 세계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 이야기는 조선시대 이야기가 되어버리더라. 그래서 AP가 주관해서 농식품에 대한 수출이 100억 달러 이상 달성하면서 대통령 표창도 받고 이 표창이 굉장히 대단합니다. 왜 그러냐면 전 산업군에 AT가 받았다는 것 때문에 대단한 거죠. 그만큼 변화가 있다.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께서는 과거에 그 이야기 하시면은 우리 제품이 유럽이나 미국이나 아시아권에 분포되어 있는 그 약이나 눈으로 확인하시지 못했다면은 다른 시간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럴 정도로 이 사회에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고, 자, 이런 시작은요, 유럽 의회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때로는 기업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을 인해가지고, 방해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늦어지고 하는 그런 부분도 엄청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적용은요, 지침에 대한 적용과 규정이 다른데, 국가별로 이걸 적용하려면 다른 인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이 규정은 의무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은 직접 영향을 미치는 또는 후속 또는 이행해야 되게끔 하는 이런 제도적 시스템. 얘들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여기에 있는 항목들은요, 유엔에서 제정하고 있는 또는 ILO, OECD에서 제정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항목을 의뢰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적용 대상은 이후에 관련되어 있는 대기업, 건영 내, 건영 외, 또는 거기 납품한 또 오염 섹터들, 이 모든 것들이 적용이 된다. 그렇다면 이 글로벌 시장의 모든 기업들은 적용 대상이 된다. 물론 24년부터라는 그런 시간적 이유가 있습니다만 우리는 빨리 이러한 부분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 자, 여기 실사 범위는 자회사나 공급업체, 하청업체, 이 모든 것에 대한 상품의 제한이나 서비스나 이 모든 것들이 대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해원이나 자연,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된다. 그래서 정명서도 필요하고 예방할 수 있는 보고서를 낸다든지 아니면 그 관련된 인터넷 플랫폼을 제출할 것도 의무화하겠다. 자, 이런 법적 제재는요, 감독,
또는 기구 이런 걸 설립을 의무하고 있고 또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해관계자들한테 이해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달라. 굉장히 무슨 이야기죠? 이해 제기할 테니까 그 관련된 절차를 체계적으로 제시하라. 또 아니면요, 공공기관의 지원이라든지 수출이라든지 이런 자금 지원을 중단시키겠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요, 과징금에 대한 규모에 따라서 0.3%에서 1% 정도 부과하는데 기업 규모에 따라서 독일 같은 경우는 최대 10% 이상. 여기서 우리가 또 궁금해질 부분은 매출액이 이게 아니고 매출액에 대해서 0.3% 또는 2%를 부과한다는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사업 못하게 하겠다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EU 공급망 실사법에 관련되어 있는 어떤 이행 지침 수준 안에 있는 의무와 준수 사항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흔히 우리는 대기업만 이야기하죠. 또 식품에 나누면 CJ나 오뚜기나 이런 대기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중소식품기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늘 걱정이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의 어떤 책임 기준을 갖다가 준수하게끔 우리는 유도해야 될 뿐 아니라 이게 뭐 광물에 대한 부분, 노동에 대한 부분, 뭐 생산 공장에 대한 유통 전반의 과정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ESG 경영을 실천을 하면서 공급망 실사법을 준수해야 될 이유는 미처 거기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런 내용들을 준수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 종식금융교육은요, 2000년부터 이걸 준비해 왔습니다. 준비를 해가지고 ESG에 대한 공통 강의안을 개발해가지고 1년에 150명 정도 5개 과정 정도의 교육생들한테, 교육생들은 당연히 기업 경영자와 관리자들입니다만 이 사람들한테 왜 해야 되는지 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체크리스트를 개발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86개 항목이고요. 하도 각 기관마다 항목들을 다양하게 개발하니까 정부에서는 KESG 표준화를 만들어서 61개 항목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많다. 그래서 우리는 2000년도부터 이 모든 내용들을 포함해가지고 25개 항목으로 줄여서 환경부문 10개, 사회부문 15개, 지배구조부문 10개 항목을 개발해가지고 우리 중소기업 교육청 대상으로 평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한테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수준 개선됐으면 좋겠다 하고 제안하고 전문 컨설턴트를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거기 안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이거는 반도체 회사가 아니고 중소식품기업에 들어가는 입구 쪽에 먼지, 그 다음에 가온, 신발 트는 거, 자, 이런 것들은 위해요소, 중대재해처벌법에 해가지고 위해요소가 있는 부분, 뚜껑을 들었을 때 기계가 멈추는 그런 시설들. 그 다음 여기서 재밌는 부분은 이겁니다. 2층에서 물건을 내릴 때 문이 열려 있으면 움직이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가 제안하는 부분은 EM입니다. 빨간 게 있죠. 문이 닫히지 않으면 빨간 불이 삐뿌삐뿌 그러면서 닫혀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온행, 고온에 물을 사용하는 것은 이렇게 보편화되어 있는 거고요. 또 한만두 같은 경우는 앞에 거에서는 송림푸드라는 중소기업이고 여기는 한만두라는 중소기업입니다. 자, 이 회사는요, 직원복지 부분에서 굉장히 재밌는 걸 많이 하고 있는데요. 각 팀별로 목장이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지역사회 선행을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자체 만들어서 이행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경진대회 같다든지 이런 거는 돈을 들이면 되는 부분이지만 자체 내 대학을 설립을 해가지고 대학이라는 것은 물론 특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만
1년 과정에 학위 과정을 만들어서 정규 학위 과정은 아닌데 끝나고 나면은 가을 입혀서 축하하고 상품 주고 하는 이런 것 자체 내에서 중소기업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이런 걸 잘 이해하고 있더라. 또 전 직원들에 대한 주차시설을 갖다가 등록을 해놓으면 빈자리가 있더라도 절대 다른 사람 취급하지 못하게 한다. 이거 같은 경우는 시드바이 이게 뚜껑을 열었을 때 멈춰지는 그런 시설. 그 다음에 안전 관련된 이런 소소한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ESG를 실천하게끔 컨설팅을 통해서 제시를 하고 있다. 신체가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계단에 오르내리가 없고 많은 이런 시설들 이런 것들은 통립부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우수 사례. 자, 이런 동상은 실제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안전바를 설치하거나 또는 뚜껑을 들었을 때 이게 멈춰지는 이런 시설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배전기를 갖다가 도출되어 있는 부분을 안으로 집어넣는다든지 이런 소소한 것들이 해놓고 나오면 사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처음으로 실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포장지를 투명 테이프로 하는 게 아니고 종이 테이프로 이행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소화기를 3가지 종류로 설치하겠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분말 소화기, 투척 소화기. 얘도 일반 소화기냐, 물 또는 기름이냐, 금속이냐 따라서 다르게, 전기냐에 따라서 다르게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런 윤리 소비를 목표하고 있고 당연히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가짜로 하고 있는, 가짜로 이행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은 우리 MZ세대를 통해 가지고 돈줄을 내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응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린워싱, 소셜화성을 통해서 짜가받는 기업들의 사례.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것들 잘 이해함으로써 시장에 대한 기대 변화와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자, 이게 우리 K표준을 통해서 61개의 항목을 했다면 얘는 2000년부터 AT 농식품유통교육원에서 25개 항목을 개발해가지고 이 내용이 절대적 기준이 절대 아닙니다. 늘 우리가 육신기업에서 이야기할 때도 참고사항이지 절대적 기준이 아닙니다. 오해하시지 마십시오 하는 강제를 따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ESG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앞으로 준비해야 될 것은 글로벌 수출을 위한 공급망 여기에서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